우리 권 집사님한테 숙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숙제요? 네. 네. 버지니어 세티어가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었는데 가정은 공장이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단어가 뭐죠?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다. 아까부터 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의외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결과가 나왔더란 말이죠. 성경에서도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대로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들이 어떤 모양새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마치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은 얘기가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일테면 그 집에 아이가 분노하는 성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화를 잘 내더라. 그 뒤에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강압적으로 키웠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아이가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뒤에는 과보형의 부모님 양육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지나치게 성취 취향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반드시 돼야만 해요. 물론 좋지요. 그러나 이런 아이들의 결과는 성공했으나 실패자의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성취를 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 뒤에는 완전주의형 부모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이제 학자들의 분석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절제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를 컨트롤을 못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 컨트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언가에 깊이 빠지게 되면 자,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무엇인가 깊이 빠지게 되면 중독.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 중독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게 무절제적 어린아이의 행동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유약형의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야 되고 물론 계속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풀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보복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 나면 네 눈에서는 피눈. 아이고 대단히 똑똑하세요 나는. 네. 복수 알복수. 그러게 피눈물 나야지 마음이 조금 시원할 정도의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보복의 심리가 많은 사람들의 뒤안길에는 체벌로 아이들을 양육했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때리면서 양육을 했다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보복심이 증폭되어져 가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고독한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자폐 아동이 있죠. 그러나 자폐 아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폐성적 성향이 있어요. 자폐 아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아이들끼리 놀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 구석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부모님들이 방치를 한 거예요. 맞벌이 부부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지 아니하고 따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고독을 씹는 아이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나치게 자학적인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금 기분 나쁘면 자기 머리를 벽에다 막 박고 말이죠. 자기 가슴을 치고 자학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들이 거부하는 스타일로 양육을 했을 때.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를 사실은 원하지 않은 아이였어. 내 인생이 너로 말미암아 아주 망가졌어. 너를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발등 찍은 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축복받은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피하고 싶었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아이들은 내가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비수를 꽂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성경에서도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렇구나. 부모님들의 양육 형태에 의해서 바로 자녀들의 그 삶의 됨됨이 인격 혹은 성격 구조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저는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가정에 왜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가정들마다 역기능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 강의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요 심장 쪽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머리, 오른팔, 왼팔, 다리 이런 식으로 한번 다이아몬드를 그렸다 생각하시고요. 이제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인식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구조가 건강하지 못한 가정, 역기능 가정은 계속 리사이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아서 그 가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역기능 가정은 계속 역기능적 요소가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심장 쪽으로 한번 보시면서요. 가장 문제가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또 무겁지도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요소들이 셀프-센터드니스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중심에 딱 있어가지고 자기가 왕노로 타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나무새 네. 조성모 씨의 이 집사님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셨는데 한번 불러보실랍니까? 갑자기 음은 생각 안 알아요. 나죠? 음은 알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네. 비슷했어요. 네.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려 볼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슬퍼요. 내용인지 이래요. 바람만 불면 가시나무니까요.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여기서 바람은 위기가 가정에 올 수 있잖아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시나무 숲 같으니까 내 마음이 그 위기만 오면 이게 막 부대끼니까 소리도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더 충격스러운 거예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집에 해피홈이 아닌 거예요. 집에 좀 쉬러 들어왔는데 그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집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속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영어 잘하시는 집사님한테 영문과 와! 영문과. 자, 왜 부부싸움이 생길까요? 부부 내에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나는 옳아, 그러나 너는 틀렸어.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실래요? Right? 응? What for? No!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굉장히 쉽게 가자고요. 쉽게 가자면 이거예요. 나는 옳아, I am okay. 오케이. 아, 나는 괜찮아. 근데 you are not okay. 나도 오케이. 아, 너는 틀렸어. 이것이 항상 갈등의 시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옳았어요. 근데 너는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틀린 사람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가 I will change you. 나는 너를 바꾸고야 말겠어. 자, 근데 이 집사님, 네. 남편 고치려고 무던 애를 썼죠? 그렇죠. 고쳐줄까? 안 고쳐지죠? 아, 그렇죠. 절대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로 어떻게 돼요?
분노. 분노. 굉장히 고상한 단어를 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 I will kill you. 죽여버리겠어. You shall die. 난 안 죽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3단계인 거예요. 자, 난 너 죽여버릴 거야. 파멸시키고야 말겠어. 굉장히 죄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윗단계가 뭐예요? 나는 너를 고치고야 말겠어.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왜 고쳐야만 합니까? 내가 나는 불편하니까. 그렇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느 단계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절대적인 옳음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다 상대적 가치의 존재지 절대적 가치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자, 깍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옳아요?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배추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옳아요? 제 입장에서는 배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배추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깍두기를 생각하면 또 아닌 것도 같아요. 근데 옳은 게 아니라 그건 취향의 차이죠. 맞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저요. 손 내리세요.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저요. 자, 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되죠. 바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네. 취향의 차이인 거예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가정사역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시작. 나와 다른 것은 틀릴 뿐이지. 제가 어느 단체에서도 이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나갈 때 옆구리 쿡 찔르면 그걸 외우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긴장했나 봐요. 나갈 때 쿡 찔렀어요. 그랬더니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아니에요. 다시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시작.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쌀밥을 좋아하는데 너는 왜 현미밥을 좋아해? 너 틀렸어. 아니에요. 취향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왜 가정 내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옳은 거, 나한테 좋은 것에 대해서는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움이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요 머리 쪽에 뭘 그리면 좋으냐면 자기중심적이 강한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conditional love.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었어? 좋아, 내가 널 사랑할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난 너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지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본전이에요. 받을만 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러나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핀잔, 비난이 나오다 보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수치 감정만 자꾸 드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못났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수했는데도 아이고 잘했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러면 이게 힘이 생겨나는데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눌러버리니까 이 아이는 점점 숫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배우자도 마찬가지.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좀 슬픈 얘기예요. 1993년 7월부터 일당 6명이 5명을 연쇄 살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적한 곳에 본부를 만들어 놓고 시체를 소각했어요. 그리고서는 인육을 먹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육을 먹었던 사건 뭐죠? 생각나세요? 지존파. 오, 예, 지존파 사건이에요. 이 지존파 가운데 한 사람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참회록을 썼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웠던 시절 눈물의 세월을 이제 기술해 나가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늘 이 아이를 구타하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혼을 했어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새아버지에게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이 새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을 휘둘렀어요. 이 아이에게 학용품 값,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용돈들을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아이는 매일 학교 가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었죠. 스케치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크레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간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 번 빌려 쓰고 두 번 빌려 쓰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뺏기는 아이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아이들이 싫어, 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이상해요. 미술 시간인데 재료를 안 갖고 오잖아요.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야 이놈아, 넌 왜 수업 태도가 그 모양이야? 나무랬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아픈 마음에 사실은 아빠가 학용품 살 돈을 주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이 아이가 정말 그런가? 옛날에는 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정 방문도 하고. 저 굉장히 그때 좀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내 친구는 텔레비전에 체크했는데 나는 텔레비전이 없어. 맞아요. 그런 거 왜 했나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하나만 딱 봐도 이 아이가 이혼 부모의 가정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역기능적 요소가 많은 가정이구나.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선생님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안 갖고 오면 다음부터는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 마.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다음 주에 또 안 갖고 온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선생님 뭐라 그러면 좋았겠어요? 선생님도 화가 났겠죠? 뭐 화날 상황이에요. 아이가 아빠한테는 받아놓고 다른 못 쓸 때 쓰고 그리고 학용품을 안 갖고 왔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화를 낸 거죠. 그래도 끝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학교 오지 마. 학교 오지 마. 네. 그거보다 조금 강도를 더 너 써. 나가 죽어. 그건 너무 셌다, 그죠? 그런데 뭐 차라리 그랬으면은 이 아이가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아서 학용품 살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진짜 그런 말이었어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너무 이게 김기환이 고백한 내용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진짜 훔친 거예요. 근데 아시나요? 훔쳤을 때, 슬쩍 했을 때 쾌락 충격이 있어요. 주인을 속였다라는 거. 없던 게 생기는 거. 성공했어. 내가. 그럼요. 내가 그게 이제 중독의 첫 단계예요. 쾌락 충격이 전두엽, 이 뇌에 각인이 되어지면 그거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아이는 그거에 그만 중독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조건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받은 사람은 본전이지만 받지 못했던 사람은 수치감정에 치를 떨어요. 그러면 내가 또다시 우리 관 집사님을 막 야단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하겠어요? 딱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게 되면은 내 기분이 어떨까? 어떻게 되죠? 눈치를. 안 눈치 좋고, 보게 되죠.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막 이럴까봐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통제라는 거예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컨트롤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수치 감정이 생기고요. 수치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눈치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자, 또 다시 눈치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피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보면은 distance,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리감이 생기니까 절 사랑하겠어요?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무슨 사랑이 돼요?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보세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조건적인 사랑이 돼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받지 못했던 사람은 뭐가 돼요? 수치 감정의 치를 떨어요. 눈치를 보게 돼요. 컨트롤링, 통제라고 그래요. 이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눈치 꾸리게 해야 되니까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리감이 생기니까 에라 나도 그래야지 뭐 내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엮이는 가정의 원칙이더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남아요. 이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되어지는데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바람직하지 못한 역기능적 악순환을 어떻게 깨고 그 순기능적 가정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예를 좀 들게요. 암소랑 사자가 사랑했대요. 네. 왜 그랬나? 그러게 말이야. 쟤네들 왜 그랬대요? 그러게 말이야. 이상하다. 이상해요, 그죠? 그런데 암소와 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대요. 정말 사랑했대요. 어느 날 사자가 정말 사랑하는 암소에게 맛있는 걸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딱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늑대의 간, 이리의 갈비를 탁 해가지고 사랑하는 소씨한테 가서 내 사랑하는 소씨 이것 좀 먹어봐. 너무 맛있었어. 암소가 딱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를 무시하는 거. 그렇죠. 못 먹는 거를. 근데 사자는 분명 암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암소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시해요, 무시. 맞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암소도 내가 정말 우리 사자 씨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맛있는 걸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그 캐나다에서 알팔파를 그냥 딱 수입을 해와서 최고의 좋은 그 식물을 사자에게 쫙 디스플레이 해줬어요. 암소는 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자가 느끼는 것은 이게 뭐야? 이젠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죠. 자, 여기에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어서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분명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지. 사자는 암소를 사랑했어요. 그럼 정말 사랑했다면 사자가 준비한 것이 알팔파였어야 했다고요. 그렇죠? 예, 암소는 사자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알팔파가 아니라 고개를 준비를 했을 때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내 스타일대로 해놓고 난 너 사랑했어. 내가 못해준 게 뭐야. 그런데 아이들은 나는 그걸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게 필요했는데 나는 아빠가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아빠가 가끔 내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잘 지내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나를 기운 있게 만들었었는데 아빠는 언제 나에게 사랑의 터치를 해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역기능적 가정의 특성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중심에 자기가 있더라. 그렇다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열려지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 강의에서의 마지막 숙제이자 다음 주 강의를 향한 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만약에 싸움과 갈등이 많다면 이런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한번 반성해 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